그날 저는 단지 평범한 복지 상담을 위해 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는 효자 집으로 통하던 그곳,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가는 조용한 남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던 그 집에 저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지나 그 안쪽으로 들어선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기가 제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분명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효자라는 말 뒤에 숨겨진 그 남자의 진짜 이야기와 사람들이 끝내 외면했던 그 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책상 위에 아직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동장님께서 조용히 제 책상 앞에 와 서 계셨습니다. 선우야, 이거 좀 확인해봐. 그 말에 고개를 들자 동장님 손에는 민원 서류가 한 장 들려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서류를 받아들며 저는 속으로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김복동 어르신 거냐? 동장님은 조용히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독거노인으로 등록되어 계신데 최근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김복동, 78세, 달미동 거주. 아들 김민중과 동일 주소지 등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혹시 실제로는 아들분이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이웃들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동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딱히 긴급 민원은 아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달미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회색 아파트 단지를 지나 오래된 담벼락과 벽돌, 주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자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전봇대, 넝쿨이 얽힌 철문, 우체통에 꽂힌 주간지들, 모든 것이 정겨우면서도 조용했습니다. 먼저 김복동 어르신 댁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계시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김복동 어르신 댁 관련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번쩍 드시더니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아, 복동이네 말씀이세요? 그 집 아들이 정말 효자예요. 요즘도 매일같이 들락거리면서 어머니 잘 돌보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요즘도 어르신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해도 아들이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매일 밤마다 웃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녁마다 반찬 들고 오고 가는 것도 자주 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딨겠어요. 참 복도 많지. 그 양반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골목 건너편에 사시는
아저씨께도 여쭤보았습니다. 김복동 어르신이요? 조용하신 분이죠. 예전엔 종종 마실도 나오셨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해요. 아드님이 아주 성실하게 챙기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봤어요. 어머니 드실 거라고 정성껏 고른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르신을 직접 뵌 적은 있으셨을까요?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시다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글쎄요, 직접 본 건 한참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워낙 조용한 분이셨잖아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은 들었지만 아들이 저렇게 잘하니까 걱정할 건 없지 싶네요. 마지막으로 앞집 아주머니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당에 피어 있는 봉선화에 물을 주시던 아주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복동이 언니 말씀하시네요. 그 집 아들 정말 기특해요. 밤에 지나가다 보면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어머니랑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정답게 들리는지 듣는 저도 괜히 마음이 놓일 정도였다니까요. 혹시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다거나 이상한 점은 못 느끼셨나요? 아휴, 나이가 드시면 원래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아들 하는 걸 보면 걱정이 되긴커녕 정말 보기 드문 효자예요. 요즘 세상에 참 귀한 사람이에요. 세 분 모두의 말씀이 일관되고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등록 정보에 약간의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실제 삶이 서류보다 훨씬 더 진실을 말해주는 법이지요. 김복동 어르신 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단독주택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회색 지붕 아래 마당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손바닥만 한 화분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꽃들은 약간 시들었지만 그 사이로 피어 있는 분홍색 봉숭아 한 송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대문도 깔끔하게 닫혀 있었고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자체에서 어떤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문을 살짝 두드려 보았습니다. 계세요? 김복동 어르신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두드려 봤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아마 아드님은 일을 나가셨나 보다. 어르신도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걸 수도 있고 별다른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스며 나오는 공기 속에는 익숙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흙냄새 같은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약초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항아리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불쾌하진 않았지만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동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웃분들 말씀으로는 아드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단순한 연락 두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자. 시간 잡아서 방문 약속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책상에 앉은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따금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이 일이 버겁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김민준 씨 같은 효자가 더 많아지면 노인 복지라는 말도 언젠간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다음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는 아까 그 집에서 풍겨오던 낯선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김복동 어르신건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민원 하나라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어제 만났던 이웃분들의 따뜻한 증언들이 자꾸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행정상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서도 그 따뜻함을 똑똑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김복동 어르신의 연금 계좌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공문과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계좌 내역을 보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 이상하네. 매달 연금은 빠짐없이 입금되고 있었고 인출 내역도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매달 똑같은 금액만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그 외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아주 알뜰하신 건가? 아니면 아드님이 생활비를 다 부담하고 계신 건가? 궁금증이 생겨 아들 김민준 씨 명의 계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거 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가능했지요. 확인 결과 민준 씨는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일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소액 입금이 일정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좌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이 김복동 어르신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따로 보내는 건가? 월급이 많진 않아도 마음이 참 예쁘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 속엔 뚜렷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절대 형식적인 이체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만큼은 꼭 드려야 한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다시 달미동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못다 들은 이야기들이 자꾸 생각났고 이쯤 되면 그냥 서류 몇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골목 입구의 슈퍼에서 박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흰 머리를 뒤로 넘긴 박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오시더니 또 오셨네요. 무슨 일로요? 김복동 어르신 댁 관련해서요. 혹시 아드님을 자주 보시나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그럼요. 민준이 그 친구 참 착한 아들이에요. 가끔 와서 꼭 어머니 드실 것들만 골라가요. 보통 젊은 애들이 라면이나 과자 사가기 마련인데 얘는 다릅니다. 주로 어떤 걸 사가시나요? 약초차, 한방재료 같은 거요. 말린 황기나 감초, 더덕 같은 거. 딱 봐도 어른들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죠. 예전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약초를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물건 고르는 눈도 아주 꼼꼼해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고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주 오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와요. 근데 이상하게 낮엔 잘 안 보이고 항상 밤늦게 와요. 일하느라 바쁜가 보죠. 박 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민준 씨를 향한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슈퍼를 나와 골목을 따라 걷던 중 마침 동네 한의원 앞에서 흰 가운을 입은 원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냐는 요청에 원장님은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복동이 할머니요? 그분 전설 같은 분이죠. 전설이요? 젊었을 땐 이 동네에서 약초하면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손끝에서 향기가 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약초 감별도 정확해서 저희보다 나을 때도 많았다니까요. 요즘엔 뵌 적이 있으신가요? 원장님은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통 못 배웠어요. 근데 아들이 가끔 들러서 약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키우시던 걸 다시 심고 싶다면서요. 얼굴은 피곤해 보이는데 눈빛은 또렷하고 진지했어요. 잠시 말을 멈춘 원장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뱀도 신성하게 여기셨어요. 뱀은 약초의 정령이자 집안의 수호령이라고. 그래서인지 요즘도 그 집 근처에 뱀이 자주 출몰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실제로요? 네, 그런데 다행히 독이 없는 종류들입니다. 아마 그분 집 마당이나 주변이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철학을 이어받은 아들이 단순한 효심을 넘어서 삶의 방식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더 돌며 산책 겸 탐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복동 어르신 댁 근처 골목길 담벼락 아래에서 정말로 작은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얇고 하얀 선이 풀숲 사이로 스르륵 움직이다. 이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신기하게도 그 뱀은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자연 그대로네. 이런 주택가에서 뱀이 자연스럽게 지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럴듯했습니다. 어르신이 남기신 환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복동 어르신 댁 근처를 지나다가 조용히 열린 창문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어머니.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가 조심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목소리가 더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확인한 내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계좌 내역, 주민들의 증언, 마을 분위기, 민준 씨의 헌신, 모든 퍼즐이 맞물리듯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말 따뜻한 가족이다. 동장님께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계좌 상태도 안정적이고 아드님도 정말 성실하게 돌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돌봄이 아니라 어머님의 삶 전체를 존중하며 모시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네. 그래도 절차는 절차니까 내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해보자. 네, 연락 잡아보겠습니다. 퇴근길, 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동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상점마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간.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딘가 마음이 말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효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민준 씨와의 정식 면담을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편에서 들려온 음성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복지과 이선우라고 합니다. 김복동 어르신 안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민준 씨가 조심스레 대답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담으려는 진중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염려되시는 모양이겠지요.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간단한 확인 차원이라 어르신을 직접 뵙지 않아도 됩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자 민준 씨는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외부인을 만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 간단하게 아드님과만 말씀 나누면 됩니다. 어머님을 불편하게 해드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민준 씨는 다시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8시쯤 집 앞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 비슷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지 업무를 하며 효자란 단어는 점점 드물게 들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니 기대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8시 정각 저는 김복동 어르신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흙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깔끔하고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는 두 손을 닦듯 바지에 쓱 문지르고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김민준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혹은 하루의 노동이 끝나서인지 쉽게 판단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마저도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 질문에 민준 씨는 잠깐 말문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다문 뒤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대답하셨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세요. 식사도 자주 못 하시고 짧은 말 속에 쌓인 걱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표정은 확연히 무거웠습니다. 그러시겠네요. 간병이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요. 내일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해서 밤에 돌아와서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제 들었던 이웃들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불이 켜져 있던 이유, 소곤소곤 들려오던 대화 소리. 모두 민준 씨가 늦은 밤에도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간병인이나 요양 서비스를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민준 씨는 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집을 떠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어릴 때부터 늘 여기서 평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죠. 익숙한 공간이 가장 편하시니까요. 우리는 집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에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약초요. 젊으셨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셨어요. 산에 올라다니시면서 손수 캐오시곤 했죠. 지금도 직접 약초를 다루시나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이젠 손이 많이 떨리셔서 대신 제가 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을 만들어 드려요. 밤마다 방에서 약초향을 피워드리면 숨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향으로 잠을 들게 해드리는 아들. 단지 음식이나 약을 챙겨드리는 돌봄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간병이었습니다. 힘드시죠? 그 질문에 민준 씨는 눈을 감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입가로 짧게 흘러나온 숨소리에 말보다 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죠.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담담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계속 간병을 하다 보면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는 충당하고 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은 어머니께 필요한 약초나 향 재료 같은 걸로 쓰고 있고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민준 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성실하게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효도라는 단어를 부담 없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르르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이 아닌 촛불 같은 노란 빛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깨어 계신가요? 네. 밤에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지금쯤 제가 곁에 있어 드려야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둘 다 일어나자 유리창 너머로 민준 씨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사람의 숨결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혹은 아픈 이의 고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장면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모든 행동에서 느껴졌던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가운데서 그는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동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가족입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아주 정성스럽게 간병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상태는 많이 안 좋으신가? 네,
거의 침상에서만 지내신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니 굳이 확인하러 들어가시는 건 오히려 폐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이 그렇게까지 잘 모시고 있다면 굳이 더 들쑤실 필요는 없겠네. 네,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용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인간관계가 식었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남자의 지극한 마음과 그 마음이 품은 따뜻한 세계를. 내일도 저들이 평안하길.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게 기도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민준 씨 가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상 할 일은 이미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풍겨왔던 약초 향기와 민준 씨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업무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 민준 씨는 여전히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머님은 진짜로 평안하실까?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민준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도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을 지켜보며 느낀 감동을 어떻게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이선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공백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망설임이 어쩐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도움이 될 만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좀 알아봤어요. 방문 간병이나 의료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어머니가 외부인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집을 벗어나는 것도 아주 힘들어 하시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니까요. 혹시 어머님께서 생활하시는 환경이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복지 담당자로서 확인만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르신을 직접 뵙거나 방해하진 않을게요. 그저 집 안 분위기 정도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8시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짧게 다녀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김복동 어르신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은은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8시 정각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민준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작업복은 이미 갈아입은 듯했고 눈가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스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얼굴에 얼핏 스쳐가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서 혹시 모르니 목소리는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조심하겠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안에서 퍼져나오는 향기가 순간 공기를 감쌌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기,
마치 오래된 한약방이나 깊은 산속 찻집에 들어선 듯한 기분. 그 향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향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향이에요. 매일 저녁 이 시간 즈음에 꼭 피워드려요. 집안은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약초 다발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도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으며 작은 향로에서는 연기가 아주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너무 정성스럽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방은 저쪽이에요.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민준 씨가 가리킨 방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문틈 아래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순간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분위기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어머니만의 공간이니까요. 가능한 한 외부와 단절된 느낌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눈길을 주었습니다. 외부와 단절이라는 표현이 순간 마음에 걸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오시죠. 민준 씨는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 아래로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실이 있었네요? 네. 예전엔 약초를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편안해 하시는 공간이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나무로 만든 손잡이에는 민준 씨의 손때가 오래도록 묻어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는 낮게 깔린 매트와 약초 향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벽면마다 가지런히 걸린 말린 약초 다발들이 이 공간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으로 채워진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께서 가장 평안해 하시는 공간이에요. 예전엔 약초를 보관하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 됐죠. 와,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디디며 지하 공간을 둘러보던 중 저는 왼편 구석에 놓인 작은 쿠션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은 보드라운 흙으로 덮여 있었고 은은하게 덮인 향내와 함께 작은 촛불 2개가 부드러운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시선이 바닥 모서리를 스치던 바로 그때 무언가가 스르륵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그 자리, 그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길고 가느다란 무언가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흙을 가르듯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약 60cm쯤 되어 보이는 흰빛의 뱀. 느릿한 속도로 벽 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뱀이 여기에? 제가 나직하게 말하자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와 뱀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저기 창고 틈에 뱀이 한 마리 드나드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난 건 처음이에요. 민준 씨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들어올 정도면 꽤 익숙한 환경이란 건데요.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민준 씨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런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셔서요. 그래서 지하실도 되도록 손을 안 대고 원래 환경을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납득이 가는 듯 하면서도 왠지 설명하려는 의지가 조금 과해 보였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설명이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무언가 급하게 둘러대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뱀 항상 여기에 있었던 건가요? 네, 아마 같은 녀석 같아요. 해치진 않아요. 그냥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오늘처럼 가끔 나오는 정도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준 씨의 눈은 여전히 뱀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꼬리는 마른 입술 위에서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정중했고 친절했으며 일관되었지만 무언가를 자꾸 말하지 않으려는 듯한 억제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올라가실까요? 어머니가 곧 주무실 시간이기도 하고 향도 꺼야 해서요. 민준 씨는 손을 허리에 가볍게 얹은 채 계단 쪽으로 발을 살짝 옮기며 저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올라가자는 말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는 점이 제겐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관 앞까지 배웅을 받은 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뱀은 정말 예상 못했네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묘하게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그의 눈빛은 빠르게 마당의 한쪽으로 흘렀고 그 시선 끝에 있던 곳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뱀의 매끈한 움직임이 피부 위에 감긴 듯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기만 했던 그 집이 왜 이렇게 숨죽인 듯 조용하고 지나치게 정돈된 느낌이었을까? 왜 그토록 세심하게 향을 피우고 왜 어머니의 방은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의 평온한 목소리가 귓가에 머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하실 바닥을 스르륵 지나갔던 그 흰 뱀의 움직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지하실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흰 뱀이 바닥을 스르륵 기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민준 씨가 순식간에 굳어버린 얼굴로 제 어깨를 잡았던 감촉까지 생생했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도 다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거의 도망치듯 이제 그만 올라가시죠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엔 분명히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지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내내 머릿속은 그 지하실 풍경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자 결국 저는 무작정 다시 달미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복지 담당자로서 외면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신호 같았습니다. 먼저 우편 배달부 아저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김복동 어르신 댁. 혹시 평소에 어르신을 뵌 적 있으세요? 글쎄요, 이상하긴 해요. 어떤 점이요? 아저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항상 아들이 나와요. 편지도 택배도 전부. 어르신은 한 번도 못 봤고요. 근데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뭔가 향 냄새가 너무 진해서요. 약초 같긴 한데 솔직히 뭘 덮으려는 냄새 같아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모두 민준 씨가 잘 모시고 있대요. 밤에도 불 켜져 있더라. 같은 이야기뿐. 정작 어르신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저는 민준 씨가 일을 나간 사이 조용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마당 쪽에 작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만 확인만 해보자. 어르신이 괜찮으신지만. 조심스럽게 들어선 집 안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약초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공간은 섬뜩할 만큼 정적이었고 마치 누군가 이 집을 보여주기 위한 세트장처럼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어르신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했고 침대 위엔 사람의 체온이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틀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물컵엔 물기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여기서 편히 계시죠? 정말 계신 걸까? 어디에? 제 발걸음은 어느새 지하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간 지하실은 여전히 따뜻했고 향과 촛불은 마치 누군가를 위한 제의처럼 정성스럽게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쪽 구석진 곳, 어제 보지 못한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낡은 공책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쓴 일기 같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 절절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침묵하신다. 식사도 거르신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된다. 연금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다 어느 날 글귀가 달라졌습니다. 3월 15일 어머니가 평안히 잠드셨다. 잠드셨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새벽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셔서 오히려 안심이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고하면 연금이 끊기고 생활은 불가능하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 집에서 평안히 쉬고 싶다는 유언을 지켜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 조용한
지하실에 모셨다. 흙으로 정성껏 덮어드렸다. 촛불과 향은 매일 피운다. 매일 밤 인사드린다. 어머니는 말이 없지만 분명히 들으신다. 그 순간 누군가 가슴속 깊은 곳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맺혔고 공책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뱀이 자주 보인다. 예전에는 그저 징그럽다고만 생각했던 존재였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부터는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처음엔 지하실 모퉁이를 스르륵 스치는 걸 우연히 보았을 뿐인데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내려갈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모습을 비춘다. 어쩌면 저 뱀이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이. 우리 집엔 수호신이 있어. 뱀이 나타나면 그건 좋은 징조야. 이 집을 지키러 온 거야.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어머니처럼 뱀의 출현을 기다리고 그 흔적을 따라 어머니의 온기를 찾는다. 이상하게도 뱀이 다녀간 자리엔 항상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향 냄새가 더 짙어져 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 내 옆에 와 계신 것 같았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다. 이제는 그 뱀이 제가 아닌 어머니 곁을 지키는 듯하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완벽히 정리된 이불, 말끔한 침대, 너무 조용한 집 안과 지하실의 그 촛불들, 민준 씨의 침묵이, 눈빛이, 그 당황했던 뱀의 순간이 모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주 조용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민준 씨가 지하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럽던 그가 아니라 감정이 뒤엉킨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조한 말투로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왜 이러세요? 왜 우리만의 시간을 건드리시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네, 읽으셨겠네요. 다 보셨죠? 민준 씨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벌겋게 물들더니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고하실 건가요? 경찰에 넘기시겠죠? 제가 어머니 시신을 숨겼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려왔습니다. 말을 잇는 그의 입가에서 숨죽인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전 그분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듯 무너졌고 그 순간부터는 감정을 붙잡을 수 없는 듯 끊어지는 숨 사이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9이었어요. 그땐 제가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도 없이 떠돌다 노숙도 하고 절도도 하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어요. 누가 나를 사람 취급해 준 적도 없었고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마치 자신조차 감추고 싶은 듯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순댓국 냄새에 이끌려간 곳이 있었어요. 허름한 골목 끝, 그 집 간판에는 해장국수육이라고 적혀 있었죠. 앞마당에 연탄불이 피어 있고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확 밀려나오던 그 집.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집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다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한테 국밥을 내주시던 그분. 그분이 지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며칠 품삯 주시며 청소를 시키시더니 비 오는 날엔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 낳진 않았지만 데려올 인연은 있었던가 보지.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얼굴을 비비며 숨을 고르고는 그 기억을 붙잡듯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 뒤로 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의 뱃욕도 고치고 담배도 끊고 매일 가게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장사했습니다. 아들 낳은 셈 치자며 웃던 그분은 늘 저보고 세상에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람 노릇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이었어요. 그 어머니 한 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다음 말은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머니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손님도 끊기고 가게도 접었고 남은 건 이 집 하나였어요. 이 안에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밤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시고 욕실 앞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가끔은 절 밀치고 도둑놈 이라며 손톱으로 얼굴을 긁으시기도 했어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금 몇 푼이 전부였고 그마저 끊기면 저희 둘 다 길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결정적인 고백을 꺼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나는 멀리 못 간다. 너 혼자 두고 못 간다. 내가 죽으면 그 지하방 구석에 내가 말리던 약초 위에다 묻어줘. 거기 따뜻해서 좋더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옹구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그 약초방 한켠에 어디보다 따뜻하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정성껏 흙을 덮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절망으로 뒤엉킨 얼굴엔 단 하나의 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라면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누구보다 편히 쉬고 계십니다. 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흐느낌이 지하실 안에 메아리 치듯 번졌고 벽에 기대놓은 희미한 촛불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고요한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그의 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커다란 두려움과 오래도록 억눌린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고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확인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이 집에 오가며 지켜봤어요. 그 안에서 민준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 아픈 날 민준 씨가 끓여준 국, 함께 본 드라마 이야기 같은 사소한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덮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이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를요. 그 절박함 속에서도 어머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머니도 민준 씨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무너진 채로 멈춰 있기엔 두 분 다 너무 애쓰셨잖아요. 그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이 집이 어머니의 마지막 공간이에요. 여기서 함께 있었고, 여기서 돌아가셨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죄일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두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정식으로 작별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 건 민준 씨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셨을까요? 민준 씨는 그 말에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괜찮으니 너만 잘 살아라고.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려야죠. 그리고 민준 씨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게 어머니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시청과 복지센터를 찾아가 이 모든 사정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민준 씨가 수년간 받은 기초연금의 사용 내역, 어머니의 질병 진단서, 민준 씨가 직접 쓴 자필 진술서와 어머니의 일기장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심을 담아 제출했고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관계자분들도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민준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건 범죄라기보다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요. 결국 민준 씨는 처벌 대신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구청에서는 장례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복동 어르신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향이 가득한 꽃과 사진이 놓인 영정 앞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복동이 할머니,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민준이, 그동안 진짜 잘 버텼다.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구나. 모두가 울고 웃으며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독 맑았고 바람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김복동 어르신이 민준 씨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민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찬란하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민준 씨. 네,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자고 어머니 꿈도 가끔 꿔요. 예전처럼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시면서 저한테 등 돌리고 잔소리하시던 모습이요. 그는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김복동 어르신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꽃무늬 저고리와 환한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한테 당당해졌어요. 죄송함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돼요. 저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쯤 참 기뻐하시겠네요. 네.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너만 잘 살아다오. 그 말을 지키는 게 제 몫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하실에서 본 어둠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환한 빛과 함께 새로운 삶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 때문에 때때로 비뚤어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라면 늦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민준 씨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그 말 자꾸 잊을까 봐요. 이 말을 언젠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민준 씨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